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사장을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은 마치 거대한 뼈대처럼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고요한 밤은 낡은 기계들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고 그 소리는 마치 잊혀진 과거를 속삭이는 듯했다. 박준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삽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젊은 건축가였다. 그의 삶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의 마음은 황량했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문의 공사장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슬픔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5년 전 그날, 부모님은 그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부모님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죽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벽돌을 날랐다. 낡은 원룸은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부모님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부모님은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부모님은 불길 속에서 사라져간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희망이 있었다. 바로 그의 어린 남동생, 준수였다. 준수는 형을 쏙 빼닮은 예쁜 아이였지만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준수의 치료비는 준호에게 막대한 부담이었다. 그는 준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현실은 늘 그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낡은 골목길 한 구석으로 향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있는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쇠약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듯 간절함이 담긴 눈빛으로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민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선라이즈 건설의 회장 김서연의 외동딸이었다. 민지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고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준호는 여인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준호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민지에게 건넸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추우시죠? 민지는 준호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호의 점퍼를 받아들고 몸을 감쌌다. 준호는 민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준호는 민지의 손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흉터는 어릴 적 그가 넘어져 다친 상처와 똑같이 생겼었다. 준호는 그 흉터의 의미를 아는 듯
그곳을 어루만지려 했다. 그때 민지의 목덜미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 뙬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준호는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5년 전 부모님의 죽음 이후 사고 현장에서 희미하게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악몽 속에서 본 그림자의 손목에도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준호는 민지를 부축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지는 준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심한 듯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준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민지의 눈물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눈물은 단순한 여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의 아픔,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민지의 눈물은 준호의 차가웠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직감했다. 민지는 단순한 떠돌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이자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그는 민지와 함께 부모님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사장을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은 마치 거대한 뼈대처럼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고요한 밤은 낡은 기계들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고 그 소리는 마치 잊혀진 과거를 속삭이는 듯했다. 박준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삽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젊은 건축가였다. 그의 삶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의 마음은 황량했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문의 공사장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슬픔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5년 전 그날 부모님은 그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부모님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죽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벽돌을 날랐다. 낡은 원룸은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부모님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부모님은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부모님은 불길 속에서 사라져간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희망이 있었다. 바로 그의 어린 남동생 준수였다. 준수는 형을 쏙 빼닮은 예쁜 아이였지만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준수의 치료비는 준호에게 막대한 부담이었다. 그는 준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현실은 늘 그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낡은 골목길 한 구석으로 향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있는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쇠약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듯 간절함이 담긴 눈빛으로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민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선라이즈 건설의 회장 김서연의 외동딸이었다. 민지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고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준호는 여인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준호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민지에게 건넸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추우시죠? 민지는 준호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호의 점퍼를 받아들고 몸을 감쌌다. 준호는 민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준호는 민지의 손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흉터는 어릴 적 그가 넘어져 다친 상처와 똑같이 생겼었다. 준호는 그 흉터의 의미를 아는 듯 그곳을 어루만지려 했다. 그때 민지의 목덜미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 뙬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준호는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5년 전 부모님의 죽음 이후 사고 현장에서 희미하게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악몽 속에서 본 그림자의 손목에도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준호는 민지를 부축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지는 준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심한 듯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준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민지의 눈물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눈물은 단순한 여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의 아픔,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민지의 눈물은 준호의 차가웠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직감했다. 민지는 단순한 떠돌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이자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그는 민지와 함께 부모님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준호는 민지와의 우연한 만남과 그녀의 목걸이에 새겨진 뱀 문신을 통해 5년 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돕고
함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준호는 민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뱀 문신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지는 준호의 저택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 김서연 회장은 선라이즈 건설의 회장이자 과거 그의 부모님과 함께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다. 민지는 5년 전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모든 것을 잃고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블랙피닉스라는 조직에 의해 살해당했고 그들은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뱀문신은 바로 그 조직의 표식이었다. 민지의 이야기는 준호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을 불러왔다. 5년 전 부모님의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경찰 보고서에서 블랙피닉스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블랙피닉스가 건설하던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려다가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린 남동생 준수가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게 된 것도 블랙피닉스가 유통하던 불법 약물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준호는 민지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읽었던 공포와 슬픔이 자신의 것과 똑같음을 깨달았다. 민지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이 블랙피닉스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준호는 민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비극과 블랙피닉스에 대한 복수심을 이야기했다. 민지는 준호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과 연대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블랙피닉스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는 민지의 목걸이에 숨겨진 금속 조각을 자세히 살폈다. 뱀 문신 옆에 아주 작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이재명, 이재명. 준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었다. 이재명은 블랙피닉스의 핵심 인물이자 과거 그의 부모님을 죽이고 민지에게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선량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아난타 조직의 창시자이자 모든 음모의 배후였다. 그는 뱀의 눈물을 이용해 영생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그의 팔에는 가장 크고 화려한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이재명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부모님의 죽음, 준수의 고통, 민지의 비극,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 바로 이재명이었다. 그는 그를 잡고 블랙피닉스와 아난타 조직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서연 회장은 준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서연 회장은 민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민지의 아버지와 준호의 부모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재명의 음모에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김서연 회장은 오랫동안 이재명의 비리를 추적해왔지만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와 민지의 용기와 직감에 깊이 감동했다. 김서연 회장은 준호와 민지에게 블랙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다. USB 안에는 이재명이 불법 약물을 유통하고 건설 현장을 조작하며 사람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 그리고 조직의 자금 흐름과 연루된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까지 담겨 있었다. 이 USB는 이재명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그들은 이 USB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김서연 회장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준호는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준수와 민지를 보호하고 부모님과 민지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지가 그의 곁에 있었고 김서연 회장이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심장 속에는 희생자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공사판 인부가 아니었다. 정의를 수호하는 새로운 수호자였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재명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준호를 짓눌렀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부모님의 죽음, 준수의 고통, 민지의 비극, 그리고 이진우의 생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의 심장 속에서 민지의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세일앤 프로젝트로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이재명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 놓인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다가갔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이준수, 준호의 어린 남동생이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니.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준수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이재명은 준수를 이용해 세일앤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준수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이재명은 주사기를 들어 준수에게 약물을 주입하려 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이재명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재명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광기에 휩싸인 그의 눈은 더욱 붉게 빛났다.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감히 나의 실험을 방해하려 해. 이 미물 따위가. 이재명이 소리쳤다. 이재명은 준호의 목을 움켜쥐었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과 민지, 그리고 이진우와 준수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민지의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이진우 박사가 희미하게 몸을 뒤척이더니 유리관에 손을 뻗어 약이 가득 찬 주사기를 움켜쥐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이재명을 향해 필사적으로 주사기를 던졌다. 주사기는 이재명의 뱀 문신이 새겨진 팔에 정확히 박혔다. 이재명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이진우는 유리관이 파괴되자마자 이재명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았다. 녀석은 이재명을 향해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재명을 향한 증오와 함께 준호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다. 이진우는 이재명에게서 준호를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몸을 던져 이재명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재명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세일엔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서연 회장과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서연 회장은 준호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이재명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재명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세일앤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준수와 이진우를 납치하여 그들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준호는 준수를 끌어안았다. 준수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준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준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박수진과 이진우 부모는 준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희생과 민지의 헌신, 그리고 이진우와 준수의 고통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민지, 김소연 회장, 김영철 경위, 구출된 이진우, 준수, 그리고 모든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부모님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재명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준호를 짓눌렀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부모님의 죽음, 준수의 고통, 민지의 비극, 그리고 이진우의 생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의 심장 속에서 민지의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준호는 민지의 목걸이를 꽉 움켜쥐고 이재명을 향해 달려들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이재명은 준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준호는 민지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이재명은 준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민지의 목걸이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이준수, 준호의 어린 남동생이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니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세일엔 프로젝트 2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이재명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준수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이재명은 준수를 이용해 세일엔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준수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이재명은 주사기를 들어 준수에게 약물을 주입하려 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이재명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재명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광기에 휩싸인 그의 눈은 더욱 붉게 빛났다.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감히 나의 실험을 방해하려 해.
이 미물 따위가 이재명이 소리쳤다. 이재명은 준호의 목을 움켜쥐었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과 민지, 그리고 이진우와 준수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민지의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이진우 박사가 희미하게 몸을 뒤척이더니 유리관에 손을 뻗어 약이 가득 찬 주사기를 움켜쥐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이재명을 향해 필사적으로 주사기를 던졌다. 주사기는 이재명의 뱀 문신이 새겨진 팔에 정확히 박혔다. 이재명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이진우는 유리관이 파괴되자마자 이재명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았다. 녀석은 이재명을 향해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재명을 향한 증오와 함께 준호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다. 이진우는 이재명에게서 준호를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몸을 던져 이재명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재명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세일엔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서연 회장과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서연 회장은 준호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이재명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재명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세이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준수와 이진우를 납치하여 그들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준호는 준수를 끌어안았다. 준수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준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준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박수진과 이진우 부모는 준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희생과 민지의 헌신, 그리고 이진우와 준수의 고통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민지, 김서연 회장, 김영철 경위, 구출된 이진우, 준수, 그리고 모든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부모님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지하 실험실에서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재명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이준수를 비롯한 민호와 이진우를 포함한 아이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아난타 조직의 세이렌 프로젝트라는 잔혹한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박준호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준수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난타 조직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을까? 언론은 연일 준호의 용감한 활약과 준수의 기적 같은 회복, 그리고 이진우의 생존을 보도했다. 준호는 정의의 수호자로, 준수는 희망의 아이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구출된 아이들은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그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재명이 체포되었지만 그가 아난타 조직의 최고 수뇌부는 아니라는 것을. 그의 배후에는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있을 터였다. 민지의 목걸이에 있던 뱀 문신. 그것은 아난타 조직의 표식이었지만 그 문양은 마치 계급을 나타내는 듯 미묘하게 달랐다. 준호는 아난타의 진짜 두목을 찾아내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소연 회장과 김영철 경위는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이재명의 자백과 압수된 증거들을 분석하며 아난타 조직의 실체를 파헤쳤다. 그들은 아난타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며 각국의 고위층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함께 비밀스러운 연구시설과 무장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그들은 김소연 회장과 민준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수사를 방해했다. 민준은 스카이의 펜던트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부모님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는 듯했다. 며칠 밤낮 없이 조사한 끝에 그들은 아난타 조직의 진짜 두목이 그림자 제왕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림자 제왕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재계의 거물이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아난타 조직의 창시자이자 모든 음모의 배후였다. 그는 뱀의 눈물을 이용해 영생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그의 팔에는 가장 크고 화려한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그림자 제왕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부모님의 죽음, 준수의 고통, 민지의 비극, 그리고 이진우의 희생.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 바로 그림자 제왕이었다. 그는 그를 잡고 아난타 조직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소연 회장은 그림자 제왕의 체포를 위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작전을 계획했다. 그림자 제왕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자신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비밀 거점을 두고 있었다. 빌딩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첨단 방어 시설로 보호되고 있었고 침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날 밤 민준과 김서연 회장 그리고 경찰 특공대는 그림자 제왕의 비밀 거점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빌딩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민준은 민지의 목걸이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부모님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듯했다. 경찰 특공대가 빌딩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림자 제왕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감지하고 있었다. 빌딩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장한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 민주는 민지의 목걸이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그림자 제왕의 거점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그림자 제왕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집무실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은 민준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집무실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그림자 제왕이 앉아 있었다. 그의 팔에는 가장 크고 화려한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냉혹하고 잔혹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림자 제왕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광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림자 제왕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창시자이자 뱀의 눈물을 이용해 초월적인 능력을 얻은 존재였다. 그림자 제왕은 민준에게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민준은 고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공격은 강력했다. 민준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죽음, 준수의 고통, 민지의 비극, 그리고 이진우의 희생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민지의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몸을 감싸는 듯했다. 그의 눈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자 제왕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림자 제왕은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이럴 수가. 나의 힘이. 그때 경찰 특공대가 집무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서연 회장과 김영철 경위가 미리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그림자 제왕과 그의 마지막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림자 제왕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창시자임을 자백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모든 야욕을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주는 구출된 이진우와 준수를 끌어안았다. 이진우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민준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준수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민준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이진우와 준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박수진과 이진우 부모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희생과 민지의 헌신, 그리고 이진우와 준수의 고통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선라이즈 건설 지분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자산으로 희망의 빛 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의 빛 재단은 아난타 조직으로부터 희생된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고 사회의 어둠 속에 숨겨진 부조리를 파헤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의 곁에는 민지, 김서연 회장, 김영철 경위, 구출된 이진우와 준수,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있었다. 그의 심장 속에는 부모님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건설 노동자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그림자 수호자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세이렌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박준호는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과 준수, 그리고 민지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좇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민지의 목걸이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부모님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민지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그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 아은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서연 회장과 김영철 경위는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준호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세이렌 프로젝트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준호와 김서연 회장 그리고 김영철 경위는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준호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민지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준호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민지의 목걸이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세이렌 프로젝트 기들을 제기하고 있는 곳이었다. 준호와 김서연 회장 그리고 김영철 경위는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준호와 김서연 회장 그리고 김영철 경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잠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준호는 민지의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준호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사는 총을 빼들어 준호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준호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사는 민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호에게 달려들었지만 민호는 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김서연 회장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김서연 회장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민지의 목걸이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김서연 회장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호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세이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준호는 구출된 이진우와 준수를 끌어안았다. 이진우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준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준수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준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이진우와 준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박수진과 이진우 부모는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희생과 민지의 헌신, 그리고 이진우와 준수의 고통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선라이즈 건설 지분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자산으로 희망의 빛 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의 빛 재단은 아난타 조직으로부터 희생된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고 사회의 어둠 속에 숨겨진 부조리를 파헤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의 곁에는 민지, 김서연 회장, 김형철 경위, 구출된 이진우와 준수,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있었다. 그의 심장 속에는 부모님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건설 노동자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그림자 수호자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